벽시계의 찌깍거리는 소리는 내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문을 응시했다. 민준을 기다린 지 벌써 3시간째였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낮에 민준이 먹고 싶다고 했던 돼지갈비찜과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이었다. 하지만 이제 음식은 식어버렸고 내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 고기를 사와 2시간 넘게 푹 고안했다. 그저 저녁에 제 시간에 돌아와 따뜻한 밥 고안했다.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통화 연결음이 한참 동안 울렸지만 결국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오늘 밤 벌써 15번째 전화였다. 저녁 7시부터 지금까지 그는 단 한 통도 받지금까지 그는 민준이 야근을 하더라도 미리 문자를 보내주었다. 예전에는 민준이 야근을 나더라도 미리 문자를 보내주었고 갑작스러운 회식이라도 중간에 틈을 내어 전화로 갑작스러운 회식이라도 중간에 틈을 내어 전화로 괜찮다고 온갖 엉뚱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항상 운전을 조심했고 설령 무슨 일이 생겼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그럼 그는 일부러 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왜? 창가로 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다. 아래층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가끔 몇 대의 차가 지나갔지만 민준의 검은 세단은 한 대도 없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불어와 서늘한 기운을 쉬어날렸고 나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30분 넘게 더 기다리자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시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몇 번 벨이 울리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명 전화를 받을 텐데 일부러 받지 않고 끊어버리기까지 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불안해졌다. 예전에는 그가 나에게 이렇게 대한 적이 없었다. 식탁으로 걸어가 차갑게 식어버린 돼지갈비찜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너무나 서러웠다. 결혼 5년 동안 나는 매일 그의 식사와 일상을 돌보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했으며 그의 일을 지지하며 한 번도 그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단 한 통의 전화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다. 벽시계는 11시 반을 가리켰지만 민준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소파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오늘 밤 그가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네. 휴대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열어 민준에게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고 결국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침묵만을 얻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나는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돌고 날이 밝아올 때가 되어서야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일어섰다. 그가 돌아오면 반드시 어젯밤 어디에 있었는지,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왜 전화를 끊었는지 똑똑히 물어봐야겠다고. 날이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식탁 위에 차가운 음식들을 치울 새도 없이 현관벨이 딩동딩동 끊임없이 울렸다. 화도 나고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문으로 다가가 현관문의 렌즈를 통해 밖을 보고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더니 거실을 한번 훑어본 후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가득했다. 민준이는? 밤새 집에 안 들어왔던데 너 또 민준이랑 싸운 거니? 시어머니는 입을 열자마자 나를 비난했고 그 어조는 특히 공격적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욱 서러워져서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저 민준 씨랑 싸우지 않았어요.
어제 오후에 고객 만나러 간다고 한 뒤로 계속 안 들어왔어요. 제가 열 몇 통이나 전화했는데 아예 받지도 않거나 그냥 끊어버렸어요. 고객을 만나?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흘리며 식탁으로 걸어갔다. 차갑게 식어버린 돼지갈비찜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이런 보잘것없는 음식이나 만들어서 남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니? 민준이는 지금 사업이 잘 나가는데 옆에서 그를 도와줄 여자가 필요해. 너처럼 집에서 밥이나 해 먹이는 무능한 여자 말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결혼 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 시어머니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소파에서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다. 지퍼를 열고 두툼한 검은 비닐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그 봉투를 탁자에 쿵 소리 나게 던졌다. 봉투가 불룩한 것을 보니 안에 많은 물건이 들어있는 듯했다. 이 안에는 8억 원이 들어있다. 시어머니는 두 팔을 가슴에 모으고 거만하게 나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아. 그 애는 젊고 예쁘고 집안 형편도 너보다 훨씬 좋아. 너도 눈치껏 8억 원 받고 민준이랑 이혼해. 나중에 민준이가 직접 이혼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 그때는 한 푼도 못 건질 테니까. 나는 탁자 위에 검은 비닐봉투를 응시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8억 원. 이것은 정말 적지 않은 돈이었고 내 남은 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하지만 민준과 나 사이의 감정이 그들의 눈에는 겨우 8억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걸까. 어머니, 민준 씨와 저는 감정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당신이 돈으로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나는 간신히 눈물을 참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감정?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감정이 밥 먹여주니? 민준이는 진작에 널 좋아하지 않아. 여기서 뭘 그렇게 자기기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해두는데 오늘 이혼은 네가 하든 안 하든 해야 해. 이 8억 원을 네가 안 받으면 내일 당장 민준이에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고 할 거야. 그때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될 거라고.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잔인하게 찔렀다. 나는 그녀의 야박한 얼굴을 보다가 탁자 위에 8억 원을 다시 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나 역설적으로 느껴졌다. 결국 그들 눈에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제 와서 그녀와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제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뭘 생각해? 시어머니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1시간 줄게. 네 발로 돈 들고 이혼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쫓겨날 준비나 해.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5만 가지 생각에 잠겼다. 한쪽에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다른 한쪽에는 8억 원과 시어머니의 강요가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는 것 같았다. 하나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 5년의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이런 결혼은 이미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안절은 하나는 이런 결혼은 이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 시어머니를 흘끗 보았다. 그리고 식탁 위 차갑게 식은 돼지갈비찜을 다시 바라봤다. 오후 내내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인데 결국 기다리던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런 남자, 이런 가족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요구 사안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나를 곁눈질하며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네가 감히 요구 사항을 말해? 8억 원이나 받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이 8억 원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저에게 주는 거지. 제가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민준 씨가 직접 돌아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야 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제 혼전 재산만 돌려주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아마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게다가 이렇게 합리적인 요구를 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전 나에게 대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민준아, 빨리 집으로 와. 할 말이 있으니 밖에 있지 말고.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는 다시 그 거만한 태도로 돌아왔다. 됐어. 민준이 금방 올 거야. 딴 생각 말고.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부엌으로 가 차갑게 식은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떠날 것이니 미련이 남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3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드디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한눈에 봐도 밤새 제대로 쉬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그는 거실에 나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막 입을 열려는데 시어머니가 선수를 쳐 말했다. 민준아, 지은이랑 이혼해. 여기 8억 원이 있으니 어서 서명하고 떠나라고 해. 민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나를 보다가 탁자 위에 검은 비닐봉투를 보고는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했어? 시어머니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시침이 떼지 마. 네가 어젯밤 누구랑 있었는지 다 알아. 그 아가씨가 지은이보다 100배는 나아. 어서 지은이랑 이혼하고 다른 사람 발목 잡지 마. 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그는 나에게 변명하려 했다. 지은아, 엄마 말 듣지 마. 어젯밤에는 정말 고객을 만나러 갔었어.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네 전화를 못 받은 거야. 제발 날 믿어줘. 민준 씨, 거짓말 그만해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그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기에 몰래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두었다. 정말로 이걸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여기 이혼 합의서요. 서명만 하면 돼요. 민주는 내가 건넨 이혼 합의서를 보다가 내 평온한 얼굴을 보고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지은아, 너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단지 우리 엄마가 한 말 때문에? 당신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밤새 집에 안 들어오고 내 전화도 안 받고 심지어 끊어버리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계속 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말했다. 민준아, 빨리 서명해. 뭘 꾸물거려. 8억 원이나 줬는데 또 뭘 바란다는 거야?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펜을 들고 나를 한 번 쳐다본 후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나는 합의서를 받아 그의 서명을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내 이름을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후 나는 합의서 한 부를 민준에게 건네고 탁자 위에 검은 비닐봉투를 집어들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혼 합의서는 다 됐으니 저는 지금 가겠어요. 제 물건은 친구를 시켜 가지러 오게 할 테니 건드리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주는 내가 돈을 들고 떠나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상황을 깨달았는지 달려와 나를 붙잡으려 했다. 지은아, 가지마.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비웃었다. 민준 씨, 이제 와서 얘기하고 싶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밤새도록 집에 안 들어올 때는 왜 나랑 얘기할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섰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놀란 소리와 민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나는 조금도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건물 현관을 나서자 햇살이 나를 비췄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전 집에서 나온 뒤 곧장 절친 수아에게 갔다. 수아는 내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나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나를 안심시켰다. 심지어 나를 위해 방 하나를 특별히 정리해주며 편히 지내라고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수아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려서 보니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아예 그의 번호를 걸었다. 저녁 6시쯤이었을까 현관벨이 울렸다. 수아가 문을 열었고 문 밖에 민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 씨, 여기 왜 왔어요? 민준은 수아를 무시하고 그녀 넘어 거실 안을 살폈다. 나를 보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나랑 다시 집에 가면 안 될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이미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당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 어서 가세요. 여기서 저와 제 친구를 방해하지 말아요. 안다. 민주는 두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수아가 그를 막아섰다. 그는 수아를 사이에 두고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어젯밤에는 정말 한순간 착각했던 거야. 그 여자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일 이야기만 한 거고 다 끝나고 나니 휴대폰 배터리가 또 없었어. 일부러 네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야. 제발 날 믿어줘.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아직도 믿을 것 같아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밤새도록 집에 안 들어올 때는 왜 나에게 설명할 생각도 안 했어요? 이젠 내가 떠나고 나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목소리도 몇 톤 높아졌다.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네가 화낼까봐 두려웠어. 지은아, 우리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우리 사이의 감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감정?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민준 씨, 당신이 밤새도록 집에 안 들어오기로 했을 때, 당신 어머니가 8억 원을 내밀며 저에게 이혼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사이의 감정을 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나서서 저를 감싸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민주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는 엄마에게 떠밀린 거야. 진심으로 너랑 이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지은아, 네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거 알아. 네가 화를 풀고 싶다면 나를 때리든 욕하든 다 괜찮아. 그저 나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 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게. 여기서 헛수고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친 나는 돌아서서 객실로 향했다. 수아, 그 사람 좀 쫓아내줘. 여기서 소란 피우지 못하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밖으로 밀어냈다. 못 들었어, 민준 씨? 지은이가 당신 보기 싫대. 어서 가.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민준은 문 밖으로 밀려나면서도 계속 외쳤다. 지은아, 다시 찾아올 거야. 꼭 네가 날 용서하게 만들 거야. 나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대 섰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예전에 그가 나를 상처 입힐 때 얼마나 잔인했는지 지금 그가 재결합을 애원하는 모습은 그만큼이나 우스꽝스러웠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매일 아침 내가 체해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수아네 집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출근하러 나서면 그는 내 뒤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사과하고 애원했다. 점심에 내가 회사에서 밥을 먹을 때면 그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들고 회사로 나를 찾아왔지만 결국 회사 경비원에게 아래층에서 제지당했다. 저녁에는 또다시 수아네 집 아래층에 제 시간에 나타나 한밤중까지 기다리다 돌아갔다. 한 번은 그가 내가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하얀 장미꽃 탄 다발을 들고 수아네 집 아래층에서 3시간 넘게 나를 기다리기도 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급히 달려와 내 앞에 꽃을 내밀었다. 지은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하얀 장미야. 일부러 꽃집에 가서 사온 거야. 받아줄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그 꽃다발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비껴 지나쳤다. 민준 씨,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안 돼요. 이렇게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는 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하얀 장미는 축 처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예전에 그가 나를 배신하고 상처 입히기로 했을 때 오늘의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다. 수아는 민준이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나를 대신해 안절부절 못했다. 지은아, 민준 씨 왜 저러는 거야? 예전에는 너한테 그렇게 무심하더니 이제 와서 왜 미친 사람처럼 재결합을 애원하는 거야?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담담하게 말했다. 아마 그는 내가 예전처럼 그가 뭘 하든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내가 정말 이혼하고 미련조차 남기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해진 거겠지. 민준 씨가 어떤 이유로 재결합을 애원하든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 번 당했으니 2번 다시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저 내 삶을 평온하게 잘 살고 싶을 뿐이다. 그와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다. 민준이 나를 쫓아다니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여자가 직접 내 회사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다. 프런트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유씨 성을 가진 아가씨가 나를 찾는다고 했다. 말투는 꽤 불손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런 고객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서 프런트에 그녀를 응접실에서 기다리게 하고 내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내가 응접실로 가보니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리를 높이 꼬고 최신형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듣기 불쾌했다. 당신이 지은 씨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네, 맞아요. 저를 찾으신 이유가 뭐죠? 저는 유혜진이에요. 민준 씨의 현재 여자친구죠. 그녀는 현재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하며 의기양양하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듣자 하니 민준 씨가 요즘 계속 당신을 찾아와 재결합을 애원한다면서요. 지은 씨, 이미 그 사람과 이혼했으니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말아줄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웃음이 터질 뻔했다. 유혜진 씨,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민준 씨가 계속 저를 쫓아다니는 거지. 제가 그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와 이혼했어요. 그가 누구를 만나든 저와는 상관없지만 저를 괴롭히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순진한 척하지 마. 유혜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지기 말했다. 당신이 아직도 민준 씨를 마음에 두고 민준 씨 집안 안주인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거울이나 좀 보세요. 나이가 몇인데?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칙칙해서 어떻게 나처럼 젊고 예쁜 여자랑 비교가 돼요? 민준 씨가 당신과 이혼한 건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나는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나긋하게 말했다. 유혜진 씨,
젊고 예쁜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밥 먹여주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민준 씨가 정말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가 저랑 결혼할 때도 제가 온화하고 현명해서 좋다고 했어요. 지금 당신과 함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유해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녀는 탁자를 치며 벌떡 일어났다. 무슨 헛소리예요? 민준 씨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 사람이 저랑 결혼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가 예전에 보냈던 메시지를 열었다. 그것은 그가 저와 이혼하기 전 가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유혜진이 너무 물질적이고 젊은 사람이라며 그저 놀이로 만나는 것이라고 불평했던 대화 기록이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나는 휴대폰을 유혜진에게 건넸다. 직접 봐요. 이건 민준 씨가 저와 이혼하기 전에 저에게 했던 냈다. 당신과 그저 놀이로 만나는 거라고 했고 당신이 너무 물질적이어서 맨날 뭘 요구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과연 당신과 진심으로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요? 유해진은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을 볼수록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 위조한 거지? 민준 씨는 나에게 이럴 리 없어. 미조된 거냐고요? 민준 씨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는 휴대폰을 다시 받아 가방에 넣었다. 유해진 씨, 정신 차리라고 충고하고 싶네요. 사랑에 눈이 멀지 마세요. 민준 씨 같은 남자는 전혀 믿을 수 없어요. 현명하다면 어서 그를 떠나요. 나중에 사람도 다 잃는 신세가 되지 말고요. 바로 그때 유해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울먹였다. 민준 씨, 저한테 똑바로 말해줘. 당신 저랑 그냥 놀았던 거예요. 제가 착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 민준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해진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끊고 얼굴을 감싸쥐고 도망쳤다.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다. 애초에 남의 가정을 파괴할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했어야 했다. 저녁에 수아의 집으로 돌아와 그날 유해진이 나를 찾아왔던 일을 그녀에게 말했다. 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웃었다.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실 나도 그녀와 싸울 생각은 없었어. 그녀가 스스로 찾아와 시비를 건 거고 나는 그저 사실을 말해줬을 뿐이야. 그녀가 어떻게 선택할지는 그녀 자신에게 달린 거지.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유해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민준 쪽에서 분명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을 평온하게 잘 살아갈 것이고 그들 없이도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그들 없이도. 유해진이 떠난 지 이틀 후 나는 민준의 고모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민준의 고모는 시내에서 제법 이름 있는 분이었다. 예전에 내가 민준과 결혼했을 때도 나를 잘 챙겨주셨고 이번엔 민준이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녀는 전화로 나에게 민준의 본가로 돌아와 식사를 하자고 했다. 민준의 부모님도 계시니 잘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원래 가고 식사를 하자고 했다. 나는 원래 가고 싶지 않았지만 민준의 고모님 말했다. 나는 와줘. 어떤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어떤 이야기는 지은아, 어떤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계속 그들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 나았다. 민준의 본가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민준과 그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고 평소 민준의 집안과 가깝게 지내던 몇몇 친척들도 보였다. 민준은 나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그의 손을 피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매우 좋지 않았다. 내가 앉기도 전에 그녀는 입을 열었다. 지은아, 네가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널 찾은 이유를 알겠지? 민준이가 잘못한 걸 아니까 너도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어서 그와 재결합해서 잘 살아. 재결합이요? 나는 비웃었다. 어머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애초에 저에게 8억 원을 주며 이혼하라고 한 건 당신이었고 민준 씨가 밤새도록 집에 안 들어와서 결혼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 재결합을 원하다니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옆에 있던 한 친척이 입을 열었다. 지은아, 부부싸움 없는 집이 어디 있겠니? 가장 큰 금액은 5천만 원이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예전에 우연히 발견했던 것들인데 한 번도 꺼내지 않았었어요. 이제야 쓸모가 생겼네요. 친척들은 이 사진들을 보고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그는 급히 다가와 화면을 끄려 했다. 지은아, 그만해. 빨리 꺼. 나는 그를 막았다. 소란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저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민준 씨, 당신이 저와 결혼할 때 평생 잘해주겠다고 했죠. 결과는요? 당신은 우리의 부부 공동 재산으로 다른 여자에게 명품을 사주고 돈을 송금했어요. 저에게 떳떳해요. 시어머니도 다급해져서 나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지은아, 이 악독한 여자. 감히 이런 걸 몰래 찍어? 너는 일부러 민준이를 망치려고 하는구나. 제가 악독하다고요?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예전에 돈을 들고 저에게 이혼하라고 했을 때는 왜 스스로 악독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결혼을 배신했을 때는 왜 그가 악독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당신들은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네요. 재미있어요? 민준의 고모는 한숨을 쉬며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너 정말 나를 실망시켰구나. 지은이처럼 좋은 아가씨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이런 짓까지 하다니 누구에게 떳떳할 수 있겠니? 다른 친척들도 민준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민준아, 네가 한 짓은 정말 잘못됐어. 지은이가 재결합을 거부하는 것도 당연하지. 맞아. 네가 진작에 지은이한테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민준은 사람들의 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쥐고 땅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소파에 앉아 화만 낼 뿐이었다. 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친척 여러분, 보실 건 다 보셨고 들을 말씀도 다 드렸어요. 민준 씨와 저는 이미 이혼했어요.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갈 테니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준의 본가를 나서자 마음이 너무나 후련했다. 예전에는 그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내가 민준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지은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를 상처 입히는 자는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수아는 집으로 돌아와 오늘 민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그녀에게 말했다. 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웃었다. 지은아, 너 정말 최고다.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는 너한테 재결합하자고 못할 거고 친척들도 민준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 정말 통쾌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모든 걸 확실히 말했으니 앞으로는 마음 편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민준 가족과의 일을 해결하고 나니 나는 비로소
마음 편히 내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할 때는 급여가 적지 않았지만 내 모든 아이디어를 펼칠 기회가 없었다. 이제 수중에 그 8억 원이 생기자 나는 갑자기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아에게 이 생각을 말했고 그녀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지은아, 네 디자인 실력은 정말 뛰어나잖아. 창업하면 분명 잘 될 거야. 내가 전적으로 지지할게. 절친의 격려를 받으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먼저 시내 중심가에 적당한 크기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한 후 직원 채용을 시작했다. 내가 예전에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었고 괜찮은 급여와 대우를 제시했기 때문에 곧 몇 명의 경험 많은 디자이너와 조수를 채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스튜디오를 시작할 때는 고객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팀을 이끌고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했다. 회사마다 찾아가 우리의 디자인 기획안을 홍보했다. 여러 번 고객들에게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세업체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팀과 함께 경험을 정리하고 기획안을 개선한 후 다음 회사로 향했다. 한 번은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고객과 협업을 논의하러 갔던 적이 있다. 그 고객은 특히 까다로워서 이미 여러 디자인 스튜디오를 거쳐간 상태였다. 우리는 보름 동안 준비한 기획안을 들고 그를 만났다. 그는 몇 분 보지도 않고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들 기획안은 너무 평범해요. 예전 것들과 별 차이가 없네요. 그냥 돌아가세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김 대표님,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저희 기획안에는 사실 대안적인 방향도 있습니다. 대표님 브랜드의 포지셔닝과 목표, 고객층에 맞춰 특별히 디자인된 것이니 괜찮으시다면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김 대표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둘러 대한 기획안을 꺼내 디자인 인형부터 색상 조화, 시장 수용 분석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놀랍게도 김 대표님은 들을수록 더욱 진지해졌고 마지막에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이전 기획안들보다 훨씬 참신해요. 이걸로 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대형 고객을 확보했다. 이 고객의 입소문 덕분에 이후의 사업은 훨씬 쉬워졌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우리와 협력하기 위해 찾아왔고 스튜디오의 사업도 날로 번창했다. 디자인 사업 외에도 나는 남은 돈으로 투자를 좀 했다. 예전에 요식업을 하는 친구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는 요즘 건강식이 특히 인기가 많지만 특색 있는 브랜드가 부족하다고 했다. 나는 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여 그와 동업으로 건강식 전문점을 열었다. 매장 디자인부터 메뉴 개발까지 모두 직접 참여했는데 놀랍게도 가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하고 보기 좋은 음식 덕분에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불과 반년 만에 나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건강식 전문점도 2개의 지점을 냈다. 나는 이전 투자금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돈을 벌었다. 예전에는 항상 민중과 가정에 얽매여 나 자신이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금 내 사업을 보면서 마음속에 특별한 성취감을 느낀다. 한 번은 내가 한 업계 포럼에 참석했는데 예전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은 씨, 지금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은 씨 디자인 스튜디오가 엄청 잘 나간다고 들었어요. 많은 대기업들이 협업하자고 한다면서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다 천천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대단할 것 없어요.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임을 알고 있었다. 예전 결혼 생활에서는 항상 나 자신을 억누르고 꿈을 포기했다. 이제 나를 억압했던 환경을 떠나서요.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아는 내 변화를 보며 나를 기뻐했다.
지은아, 너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자신감 있고 예뻐서 예전에 민준 씨랑 같이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생기 넘쳤다. 예전에는 민준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가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계속 노력하는 한 내 사업은 분명 더 잘 될 것이고 내 삶도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내 사업은 순조로웠고 삶은 활기찼다. 민주는 이미 오래전에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쇼핑몰에서 그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날 나는 수아와 함께 옷을 사러 갔다. 한 여성복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멀지 않은 계산대 옆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민준이었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예전에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혜진도 그곳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민준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있었다. 민준 씨, 지금 당신 꼴이 이게 뭐예요? 이 거지 같은 꼴 좀 봐. 예전에는 명품 가방도 사줬으면서 이제는 변변한 옷 한 벌도 못 사주잖아. 내가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꼭 잘해줄게. 내가 당신을 석 달이나 기다렸어. 혜진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회사 거의 망할 지경인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냐고? 나는 당신이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아. 우리 헤어져. 말을 마친 그녀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민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민주는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혜진이 세게 밀쳐내는 바람에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수아와 나는 옆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수아가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가 이렇게 비참해질 줄은 몰랐네. 회사 정말 망했나 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예전에 결혼을 배신하고 좋은 가정을 버렸으니 지금 이 처지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다. 바로 그때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맴돌았다. 지은아, 정말 너였구나? 너 정말 잘 지내고 있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거리를 유지했다. 제가 잘 지내든 못 지내든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전에 당신에게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당신과 이혼한 뒤로 내 삶은 점점 더 나빠졌어. 회사는 예전 투자 실패로 많은 돈을 잃었고 이제 곧 망할 지경이야. 혜진이도 나랑 헤어졌고 내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들고 도망갔어. 우리 엄마는 지금 매일 집에서 나를 욕해. 당신이랑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제가 당신에게 잘해줄게요. 민준 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혜진 씨랑 같이 있을 때는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8억 원을 들고 저에게 이혼하라고 했을 때는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막다른 길에 다다르니 제 좋았던 점이 생각나나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민주는 내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 네 사업 이렇게 성공했잖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게. 나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저는 당신을 돕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오늘날 이런 처지가 된 것은 모두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저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앞으로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말을 마치고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민주는 뒤에서 쫓아오며 소리쳤다. 지은아, 가지마. 날 도와줘.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나는 뒤돌아보지도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다. 쇼핑몰의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수아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가 이렇게까지 취약할 줄은 몰랐네. 하지만 이것도 그가 자초한 일이야.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해도 소연이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지. 예전에는 그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를 떠나서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이후로 나는 민준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나중에 민준의 고모에게 들으니 민준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민준은 아픈 어머니를 돌보면서 빚까지 갚아야 했고 매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힘든 삶을 살았다. 그는 민준의 고모에게 예전에 나와 이혼한 것을 후회하고 자신의 과거 행동을 후회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한편 나는 여전히 나의 디자인 스튜디오와 건강식 전문점을 운영하며 사업을 번창시켰다. 또한 여가 시간을 활용해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발전시켰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여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직 자신 스스로 강해져야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전에 실패한 결혼 생활은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사람의 마음을 똑똑히 보여주었고 더 나은 나 자신을 찾게 해주었다.